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지옥으로 보낸 멋진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편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추가합니다. 이혼할래 아니면 위자료 줄래? 그래서 위자료 받았고요. 상간녀 소송 판결문은 그 여자한테만 쓰고 끝내면 아쉽죠. 그놈이 재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한테 안 보냅니다. 그 집 어르신들한테 보낼 겁니다. 바람만 핀 거 아니고 안마방 등 증거들 다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 깨진 그 상간녀가 또 재혼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절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나는 사람에겐 밝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 어른들은 모를 테니 저는 그쪽에 판결문 보낼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망쳤으니 저는 평생 걔네들 인생 망칠 겁니다. 저한테 징그럽다 하실 수도 독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괴물로 만든 건 그들이지 전 원래 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살지 마세요. 현재 저는 이혼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유부남 남친이 있다는 글을 보고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제 남편도 바람이 주특기인 새끼였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제가 봐주고 넘어간 게 화근이었죠. 바람핀 거 걸리고 4개월도 안 지나서 또 바람을 피우더군요. 일단 제가 한 첫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졌다고 폰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믿겠다 말했습니다.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일부러 술자리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놈 잘 때 카톡 스샷, 통화 내역 다 찍어놨습니다. 블랙박스도 꼼꼼히 확인해서 동영상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증거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돼서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소장이 날아갈 때까지 그냥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는데 최대한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소장 받고 난 뒤 그 상간녀랑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오해다, 그런 거 아니다 난리를 쳤지만 저는 남편에게 나는 너랑 이혼 안 해. 상간녀만 조질 거야. 라고 말했고 남편은 결국 가출해서 그년이랑 동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상간녀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고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에까지 내용 증명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사를 걸면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사 걸고 통장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1년 4개월 만에 승소해서 월급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또 내용 증명해서 보냈습니다. 결국에 그 여자는 회사에서 잘리고 퇴직금도 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제가 다 챙겼습니다. 그러자 그 천년의 사랑을 할 것 같았던 남편과 상간녀 싸우고 헤어지더니 남편은 집에 들어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너랑 이혼 안 해. 라고 말하고 일 다니고 제 생활 열심히 했고요. 남편은 결국에 시댁으로 가서 생활하고 별거 아닌 별거 상태로 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는 SNS를 봤습니다. 결혼식장 날짜 다 아는 순간 저는 판결문, 둘이 나눈 카톡 프린트하고 블랙박스 USB에 담아 그 상간녀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통에 5만 원 제 남편 이름으로 축의금 냈고 사돈 되실 어른들한테 가서 증거가 담긴 봉투를 건네고 식이 끝나면 보시라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 결국 그거 보고 혼전 임신이지만 결혼식만 치룬 채 그 상간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남편이 저보고 끝난 사이인데 그랬다고 노발대발하길래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거야. 누가 먼저 꼬셨든 넌 가정을 지켜야 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저런 불행을 겪게 했어. 너는 나, 저 여자, 그리고 저 여자와 결혼할 남자 이렇게 셋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야. 너가 그런 거니까 앞으로 바람필 때 늘 생각해. 라고 말하고 이혼 소장을 내밀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친정부모님과 동행해서 부모님은 그놈에게 쌍욕을 퍼부으셨고 그놈이 고소를 한 해 만에 하길래 고소하는 순간 이혼은 없다. 너가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거 안다. 이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걔 인생도 한번 나락으로 보내줄까? 했더니 입 닫고 조용히 이혼 절차 밟았고 제가 그놈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병이었습니다. 지금 유부남 만나시는 년님들아, 결혼식장에 저같이 판결문으로 축의금 내는 사람 없길 바라시면 남의 남자랑 처자는 창 같은 짓 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바람피는 분들아, 울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겁먹지도 마세요. 애 있어서 이혼 안 하고 ATM기로 쓰시려면 쓰세요. 단 상간녀 소송은 꼭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그 새끼한테 꼭 말해주세요. 네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 네가 양심이 있다면 평생 자책하다 죽길 바란다고.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거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잘 괴롭히다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괴로워서 그렇게 안 하고 이혼하면 그때 뭐라도 할 걸 후회합니다. 꼭 복수하시길. 그리고 미친 상간녀들아, 유부남들이 니들 만만해서 데리고 자는 거야. 모질이들 진짜. 구구절절 옳은 말씀에 최고의 사이다네요. 배우자의 부정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주석에 대해 고민하던 예비 신부가 철면피 같은 아버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정리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결혼 날짜 잡은 예비 신부입니다. 혼주석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예랑이네 부모님은 현재 15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이혼은 하셨지만 결혼식에 두 분이 참석해서 혼주석에 앉으실 예정입니다. 예랑이는 현재 혼주석에 예비 시부를 앉지 못하게 하겠다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랑이가 예비 시부를 혼주석에 앉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랑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집에 돈도 안 가져다 주고 예비 시모께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한 계기가 예비 시부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 시부가 재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여자분이 바로 그 상간녀이고요. 그래서 예랑이는 예비 시부 말고 자기의 외삼촌을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고 있고 예비 시부는 본인이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기업의 높은 자리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시고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엄마를 의심하고 괴롭히고 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어려서부터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얼굴과 몸에 멍자국이 자주 생겨 있었고요. 엄마에게 들은 바로는 아빠가 제가 어릴 적부터 바람을 끊이지 않고 피웠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주기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가 아빠에게 심하게 맞고 저와 오빠가 엄마를 데리고 이모집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때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갈비뼈 2개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 무서워서 아빠와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한동안 이모집에 있다가 집을 따로 얻어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빠와 살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빠는 엄마와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들이 약간씩 도움을 주고 엄마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대학 때부터 열심히 알바를 하며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살고 있고요. 아빠와는 서로 할 말이 있을 때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빠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와 연락하면 아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을 서로 이해해주면서 예랑이와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요. 그렇게 예랑이와 사랑을 키워왔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저의 결혼식에 혼주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친척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자고 엄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 결혼식에 아빠가 오면 자기가 아빠를 어떻게 할까봐 무섭다고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빠와 전화를 해보면 자기가 제 결혼식에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싫습니다. 예랑이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아빠가 결혼식에 오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가 우리 결혼식에 오는 것이 싫다고 예랑이에게 말했고요. 근데 예랑이 어머니나 우리 엄마는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예비 시부와 우리 아빠를 결혼식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신부 입장을 할 때 아빠와 함께 입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 같은 인간과 손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몸속에서 아빠의 유전자를 뺄 수만 있다면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저와 통화를 하면 사람 좋은 척 하면서 허허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도 정말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사람 좋은 척 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그러면서 제 결혼식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랑이와 저는 아빠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말대로 하객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해야 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즐거워야 할 주말에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예랑이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지만 저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며칠 동안 댓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랑이와도 만나서 함께 댓글들을 읽으면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둘이 핸드폰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랑이와 혼주석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눈을 생각해서 눈 딱 감고 그냥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하라는 분들도 조금은 계셨었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이라는 것을 예랑이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와 상의를 해보니 뮤지컬 결혼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뮤지컬 가수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며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을 하도록 해주시고 결혼식까지 다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아빠와 입장을 해도 되고 혼자서 입장을 해도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랑이와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뮤지컬 웨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각자 엄마와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그날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신부 입장을 하기 싫다고 했고요. 엄마는 남들 이목을 위해서 아빠와 신부 입장을 제가 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엄마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자기 아버지 자리에는 외삼촌을 앉게 하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외삼촌도 예랑이 아버지에게 치를 떠는 분이라서 예랑이 아버지가 저희 결혼식에 안 온다는 얘기에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랑이와 이렇게 결혼식 혼주석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저희는 각자 아빠를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하객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댓글들의 말씀대로 뭐 해준 게 있다고 압박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30이 넘은 나이에 지금도 아빠 만나면 뽀뽀를 한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스킨십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을 떠나서 아빠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저와 오빠와 엄마는 아빠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는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저의 결혼식에 와서 당연히 자기가 혼주석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빠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해보려고요. 저희 커플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댓글 써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혼해서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오래전에 쓴 글인데 혹시 있나 해서 들어와 봤는데 제 글이 다행히 있네요. 이 글을 올렸을 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분들께서 그때 결혼하고 후기 올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이제야 후기를 올리네요. 죄송합니다.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신랑과 정신없이 사랑하고 하느라 바빴습니다. 늘 후기를 올려야지 하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결혼식은 예정대로 뮤지컬 웨딩으로 잘 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촌 동생들이 저희 결혼식에 노래 불러주신 가수분들 어떻게 섭외하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들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자기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빠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집을 나온 뒤로 오빠와 제가 함께 사는 동안 전혀 지원도 해주지 않았으니 아빠는 생물학적 아빠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아준정을 무시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올 테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내 결혼식에 와도 오빠가 아빠를 쫓아내게 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아빠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빠를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모에게 연락해서 이모와 이모부도 저희 집으로 와주셨고요. 아빠가 저희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자식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했으면 딸인 제가 결혼식에 아빠를 오지 말라고 말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빠에게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술 취해서 엄마를 괴롭히던 것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대답에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과 자기를 이간질했다며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말렸지만 아빠는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아빠를 잡아서 힘으로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빠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지 말고 인연을 끊고 살자고 오빠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네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말에 오빠는 아빠가 어렸을 때 술 먹고 엄마를 괴롭히고 의심해서 우리를 공포 속에서 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오빠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조금이나마 좋아져서 이제서야 직장 동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대인기피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때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빠에게 아빠는 이렇게 우리 남매를 정신이상자로 키워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별거를 시작한 후에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지원을 해준 것도 하나도 없었으며 여자의 정신이 팔려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어릴 적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이제부터라도 치유해가며 살 수 있겠지만 엄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커녕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고 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20년을 참고 견디며 살다가 겨우 아빠에게 벗어나서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살면서 무슨 양심으로 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냐고 했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오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소파에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면서 술만 먹으면 악마가 된다고요. 그런데 오빠는 이제 알겠다고요. 아빠는 술을 먹어도 아빠에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또 자기 마음속의 악마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우리 남매는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가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오빠를 이모가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엄마에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모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랑이에게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우리 아빠는 결혼식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랑이도 자기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혼주석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저희 엄마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가 위자료를 조금밖에 안 주려고 해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조금이라도 빨리 아빠로부터 서류상으로 확실히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냥 위자료 조금 받고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빠가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그거 받을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 남매에게 노후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말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와 잘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과 충고로 혼주석에 대한 고민 해결뿐 아니라 저희 엄마도 이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디어와 충고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 사이에 신랑과 제가 많이 사랑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한 거 엄마랑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들게 자식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께 손주 자주 보여드리면서 효도하고 살 거예요. 저희 커플을 걱정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 고민 해결에 사이다 결론까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말씀도 예쁘게 하시는 쓰니님,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나이 많은 손아래 똥서가 언니라 부르라 강요하길래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서간에 손아래가 손이보다 나이가 많을 때 호칭 문제, 존대 문제로 고민인 분의 글을 읽고 적어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시동생은 저보다 1살이 많고 3살 연상과 결혼을 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시동생과 만나곤 했습니다. 연년생 형제인데 둘이 친하더라고요. 둘 다 술을 좋아하고 저는 술을 잘 먹지는 못하지만 술자리는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술자리를 갖곤 했어요. 시동생은 저보다 1살이 많기는 하지만 저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형수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사용했어요. 그때는 저희 모두 어릴 때라서 저는 시동생을 오빠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앞에서 도련님이라 부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저에게 형수라 부르다가 시부모님께 한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 형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시동생과 저는 맞존대하고요. 그냥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부르고 싶었는데 어른들 눈치를 보며 호칭과 존대를 고치게 되었네요. 아이를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아이 앞에서도 그렇고 친척들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시동생을 오빠라고 부른다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동서와 알고 지냈습니다.
가끔 넷이 만나서 술 한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서는 좀 편하게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랄까, 좀 꼰대 기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넷 중에서 본인이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가끔 술자리에서 뭔가를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더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려 했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어요. 그냥 술자리는 가벼운 얘기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만약 누가 고민을 말했을 때라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동서 때문에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져서 좀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시동생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니라서 별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서와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몇 번 만난 이후부터는 동서는 은근슬쩍 반말을 섞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이듬해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뒤에 언젠가 동서가 저에게 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만났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 있을 때는 본인이 저에게 형님이라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있을 때나 저희 남편, 시동생 정도가 함께 있을 때는 본인을 예전처럼 언니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를 예전처럼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근데 동서한테 언니라 부른 적 없거든요. 남친 동생의 여자친구이니 서열이 나보다 아래라 생각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랬던 거였죠. 동서가 그런 제안을 하길래 이 상황 너무 웃기다고 했죠.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한테 열심히 설명해 주시던 분이 이런 제안을 할지는 몰랐다고 했어요. 혹시 동서는 직장에서 상사가 나이 어리면 사석에서 언니라 부르라 하냐고 물어봤어요.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형님 대접을 그리 받고 싶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하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형님 대접을 못 받을 이유는 뭐냐고 했죠.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꼰대짓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나보다 오래 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사회성을 못 갖춘 것은 별로 보기 안 좋다고 말해 주었어요. 만약 동서가 꼰대 같은 강요식으로 말하지 않고 평소에 편한 언니처럼 나를 대해 주었다면 내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은 나에게 먼저 기싸움을 거는 것이 참 웃긴다고 말해줬네요. 나는 누구에게 먼저 기싸움 같은 것을 걸거나 하는 편은 아니지만 걸어오는 기싸움은 피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다고 했네요. 앞으로 깍듯하게 형님이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고요. 동서는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좀 웃겼습니다. 일부러 소리내서 좀 웃어줬어요. 시부모님은 무섭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더군요. 동서 말대로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내들이 남편 서열을 따르냐고. 남편만 아니면 시부모님도 그냥 연세 많은 분이신데 무서워할 것은 뭐가 있냐고 했더니 동서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이후에 동서는 저에게 깍듯하게 형님으로 대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할 것이라고 그냥 던져본 말이었는데 동서는 그게 그렇게 두려웠나 보더군요. 시부모님께 말하지는 않았어요. 시동생이 워낙 성격이 좋으니 까탈스러운 동서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동서에게 존대하며 지냈습니다. 부를 때는 동서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동서와 서로 반말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잘 지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한 사이였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동서가 저에게 자기를 언니라 부르라고 했을 때 제가 당황해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잘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서 기에 눌려서 시댁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동서 형님의 꼰대 같은 행동에 기분 상한다는 며느리 입장의 글을 많이 봤는데 저는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의 꼰대 같은 행동을 겪었던 것이죠. 서로서로 잘 지내려는 마음이라면 좋겠지만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암튼 결과적으로 저와 동서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로 계속 지내는 거 안 좋잖아요. 맞네요. 스니님 말씀대로 인척간 호칭보다는 본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꼰대 같은 마인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똑소리 나게 대처 잘 하셨네요. 이번 사연은 재산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을 시원하게 내쫓고 받을 재산을 받게 되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예순이 넘은 나이에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후회가 더 많기는 합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별짓을 다 하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을 보며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을 받아다가 사업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막내 신우 말고는 재산을 나눠줄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집안의 풍파를 심하게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무겁지 않은 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장남인 남편과 결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남편 형제들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셨던 분들이세요. 시부모님은 필요한 곳 이외에는 돈 쓰는 것을 많이 아까워하셨습니다. 신혼 때 제가 쓰던 가계부를 일일이 다 검사하셨고 매번 저는 돈을 타서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 차리고 시동생들, 신우들 학교 갈 준비를 해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며 쉴 틈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살았네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들어오고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어렵게 말을 꺼내봤지만 한마디로 거절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타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는 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끔찍하리만큼 잘 하셨거든요. 저희가 타지에 나와 고생을 하며 살았어도 저희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데리고 있어 주셨습니다. 8년 정도를 남편과 악착같이 일해서 빚도 다 갚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몇 년 더 지나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막내 신우와 제가 교대로 간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 저러시겠지 생각했지만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기도 하셨어요. 막내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셨어요. 동서들은 병원에 전혀 올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당시에 시동생 둘 다 사업한다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받아가고 있는 때였는데 말이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주워온 자식 취급을 받았지만 시동생들에게는 귀한 아들 대접을 하던 시어머니였어요. 둘째와 셋째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 반 이상을 주고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돈을 요구하니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의지하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싫어했어요. 본인 엄마이지만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얘기 끝에 그래도 우리가 타지에서 힘들게 살 때 아이들 부족함 없이 데리고 있어준 분들이니 좋게 받아들이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죠. 명절에 동서들은 명절 당일 아침에 얼굴 비추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한때는 명절 당일에만 상을 10번을 차린 적도 있었네요.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몇 년 전부터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얘기를 꺼냈더니 돈 없다 이 한마디로 거절하시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큰 신우에게 어렵게 돈 얘기를 꺼냈는데 마찬가지로 없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돈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속상했어요. 저희처럼 받은 것 없는 막내 신우만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더군요.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줄 텐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에 힘들어 할 때도 많이 힘이 되어주던 막내 신우였어요. 저와 남편이 타지에 나가 빚 갚을 돈 버느라 힘들어 할 때 저희 아이들 유난히 예뻐해주며 챙겨준 고모였죠. 몇 년 전에 시동생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좀 지나니 신우들도 자주 찾아오더군요. 저도 남편 사무실에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저희 없을 때만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큰애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작은애는 대학생이라 낮에는 거의 시어머니 혼자 계셨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 드시라고 시동생들이 사왔다는 한우, 장어, 비싼 과일 같은 것들이 집에 넘쳐나더군요. 1년 정도 뒤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큰일 벌어지기 전에 건물과 땅을 얼른 아범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에 많이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것들 사다 주면서 알랑거렸던 이유가 시어머니 남은 재산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사들고 와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께 재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거부하셨더니 온갖 협박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는 면목이 없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날까 두렵기도 해서 소가리만 하시다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통장들을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간 시어머니의 오래된 통장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움 한 번 안 주셨던 분이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는 이 땅 저 땅 팔아서 참 많이도 주셨더군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남은 건물과 땅을 남편과 제가 공동 명의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계속 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저와 남편이 시동생들이나 신우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으니 시어머니를 괴롭히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초에 시어머니가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봤자 소용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 저희에게 명의 넘겼으니 너희들에게 줄 것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많이 갖다 썼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대요.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찾아오고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고 한참 시끄러웠네요. 그 재산을 형이 왜 혼자 다 차지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시동생, 딸은 자식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던 신우,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연세는 있으셔도 워낙 정정하셔서 시동생들과 신우들에게 소리 지르시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집안을 위해 뭘 한 것이 있냐고 하시면서 큰애 내외가 다 했으니 재산을 다 가져도 된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에게 말이 안 통하니 시동생들과 신우들은 저와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노쇠하신 시어머니 뭐라고 협박해서 재산을 갈취했냐고 묻는데 본인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아프면 약 지어다 먹였던 저에게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한동안 다 함께 몰려오기도 하고 따로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찾아온 날은 저희 남편에게 막내 시동생이 욕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날은 막내 신우도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막내 신우에게만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요. 너희들은 충분히 다들 가져갔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가져간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나중에라도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다행히 오래된 통장까지 전부 모아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소송을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을 증거가 남아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받은 것 없는 막내 신우에게만 재산을 나눠줄 것이니 그리하려고 남편이 말하는데 시어머니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안 찾아오더군요. 막내 신우 빼고 나머지 시동생들과 신우들이 지금은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못된 짓만 안 했다면 나중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해요.
남편은 절대 그것들에게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 신우에게는 일단 어느 정도라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인은 잘 살고 있고 그동안 큰오빠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 본인에게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막내 신우에게만큼은 꼭 재산을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갑이 지난 나이에 먹고 살만하면 되지 재산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저도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곤 해요.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 마누라와 내 자식들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자식들을 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후회하는 말씀을 은연중에 내비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반대는 아니었는지, 젊은 시절에는 60이 넘으면 세상을 전부 알게 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일은 여든이 되어도 배울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네요. 어느 집이든 욕심만 많고 못된 형제들이 꼭 있나 보네요. 뒤늦게나마 쓰니님의 고생이 빛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고 값진 인생 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 친자 확인 후 이혼한 전처가 5년 만에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써봅니다. 긴 얘기가 되겠네요. 전처는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 알바생이었고 저한테 과분하게 너무 예뻤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카페 단골처럼 드나들다가 고백했는데 뭐 점심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고 몇 달을 그랬습니다.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귀자고 하더군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2년 정도 지나 제가 졸업반일 무렵 전처는 이때 25살이었는데 저에게 넌지시 그러더군요. 취업할 생각 없냐고. 저는 4학년 때부터 고시반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몇 년 시험에 투자하고 붙으면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미래를 계획했던 터라 당황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졸업하면 전업주부 하면서 아이 잘 키우고 싶다고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동안 여자친구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게 참 이기적인 거니까요. 딱 2년만 같이 기다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신림동으로 들어간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덜컥 아이가 생겼습니다. 피임에 신경 썼던 차라 둘 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솔직히 신경을 못 쓴 날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100% 피임은 없기에 이쯤 되니 공부하겠다고 제 욕심을 부릴 수는 없더군요. 찾아온 아이를 잘 키우기로 하고 저는 신림동을 나와 취업 준비를 하며 결혼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졸업하고 신림동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짐작하셨겠지만 솔직히 결혼 비용 같은 건 큰 무리는 없는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제 몫이라며 작은 아파트 하나 진작에 물려주셨고 꿈꾸던 시험에 붙지는 못했지만 저한테 과분한 그녀이고 아이하고 잘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 해에 바로 취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 뵙는 날 혼전 임신이라 쑥스럽기는 해도 곧 결혼할 거니까 라고 쉽게 생각했던 탓일까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쥐잡듯 잡으시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계속 그러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희 부모님은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시는지 제 여동생은 신경질을 내며 나가버리고 참 이게 뭔가 싶더군요.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얼마 전 처음 보는 문자로 문자가 오더군요. 처남이었습니다. 전 처남 말이죠. 불쑥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불쑥 자기 누나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처남 말이 제가 누나를 만나면서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다고 했는데 자기 누나 외박하는 거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누나 행실 뻔히 아니까 일부러 들킬까봐 저렇게 세게 나오시는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귀인 중에 귀인인데 제가 바보였죠. 귀인한테 화를 내고 나와버렸으니 식 올리고 아이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참 예쁘더군요. 약 30분 동안. 혈액형이 안 맞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검색해보니 별게 다 나오더군요. CIS-AB형이면 유전 법칙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아니었죠. 여동생이 노발대발해서 친자 확인을 주도했습니다. 제 친자일 확률 0. 몇 프로, 전처의 친자일 확률 9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시기는 희한하게 기억이 희미합니다. 아마 방어 기제가 작동했나 보죠.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순간순간 기억들이 지나갑니다. 확실한 건 여동생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거나 미쳤을 겁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 직장에서 퇴사하던 기억, 신입사원이 넋이 나가 있으니 누가 좋아했을까요? 여동생이 전처와 장모님 뺨을 때리던 모습, 솔직히 통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외로웠다며 세게 나오던 전처의 모습, 아이는 자신들이 키우실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던 전 장인 장모, 용산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 저를 마음에 들어하던 사람들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던 전 처남 등등 희미합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저는 약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몇 달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래, 오히려 공부하면 다 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군요. 마음이 허할 때, 울고 싶을 때, 아니면 화가 차올라서 그들을 찾아가 큰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을 때 일부러 혹독하게 저를 몰아놓고 책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험에 붙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글쎄요. 연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이나 선은 가끔 봤습니다만 만나는 여성분께 솔직히 말했습니다. 연애나 결혼이나 생각이 없고 고양이들이나 키우며 살고 싶다고요. 저는 솔직히 외모가 별로입니다. 간신히 키만 남자 평균 키 정도이고 나머지는 한심하죠. 학창 시절이었으면 저를 거들떠도 안 봤을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제가 전문직이고 집에 돈 좀 있다는 이유로 이혼남의 상처를 안아주고 싶은 성녀가 되더군요. 그녀들을 비웃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 고양이들 밥 주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얼마 전 5년 만에 전처를 다시 봤습니다. 친구 결혼식장에서요. 전처와도 친분이 있는 건 알았지만 설마 했습니다. 바보 같지만 참 나쁜 여자인데도 그리워했던 적도 있고 슬퍼하기도 그랬는데 막상 다시 보니 신기하게 아무 느낌 없더군요. 동물원에서 코끼리나 기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냥 멍한 느낌, 도망치듯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죠. 씹었습니다. 어차피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저희 사무실까지 알아내서 찾아왔을 때는 좀 무섭더군요. 커피 한잔 하면서 드디어 5년 만에 대화를 해봤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다니고 주로 장인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취직해서 회사 다닌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보낼 때보다 안 보낼 때가 더 많다고 씁쓸하게 웃더군요. 전 장모님도 처음에 이혼하고 왔을 땐
아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며 큰소리 치더니 아이에게 너만 없었으면 우리 딸 이렇게 안 됐을 거라며 미워한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가 참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울더군요. 무릎을 꿇길래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이 버리라면 버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머릿속 회로가 이상하게 꼬인 건지 아이 때문에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누가 누구를 버렸는데 그대로 두고 집에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기분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알 수 없는 답답함. 끊었던 담배를 피워봤는데 그대로네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음, 땡땡아, 너 옛날에 여기 자주 들어오던데 아직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네. 서로 갈 길 가자. 나는 너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 사과 안 해도 돼. 화난 거 이제 없어. 저 같으면 아이 버리고 올 수 있다는 말에 소름이 끼쳐서 내쫓았을 것 같네요. 큰 충격에도 마음 다잡고 잘 살고 계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해서 양심 없는 전철을 무심으로 대한 것이 최고의 복수인 것 같네요. 좋은 인연 곧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남친 부모님 앞에서 모렴치한 남친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지옥문 앞에서 유턴 잘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살 홍기 꽉 찬 여자입니다. 남친은 2살 차이로 31살이고요. 이젠 전 남친이 되겠네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다시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에 파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작에 파혼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그 외에도 파혼 결심을 할 만한 이유들이 또 있기는 했습니다. 남친은 나이에 안 맞게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 10시가 넘어서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가 와서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회식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때로는 자리가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도 있고요. 사정을 다 말했는데도 제가 귀가가 늦어지면 남친은 많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도 남친은 내키지 않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항상 운동을 해왔거든요. 날씬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몸이 가벼우면 일상이 가벼우니 기분도 좋더라고요. 20대 초반까지 뚱뚱한 편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합니다. 저는 워낙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평생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잘 안 하게 되어서 가끔 PT를 받았는데 남친은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직 운동을 배울 것도 많고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으며 운동을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피부 관리를 받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에 쓸데없이 돈을 썼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친의 말이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저냥 넘어갔어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성형을 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평범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해온 것이 운동과 피부 관리였어요. 다른 곳에는 돈을 써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모 관리가 쓸데없다는 것은 타고난 미남미녀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피부 관리 받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아무데나 돈을 써대고 돈도 못 모은 한심한 여자로 보여지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남친과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경제적인 것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모은 돈이 1억 가까이 되고 저는 1,500 정도 돼요. 남친은 저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냐고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월 급여가 많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운동과 피부 관리에 돈을 좀 쓰다 보니 이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2억을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고 남친은 집에서 지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형이 결혼할 때도 지원 못 받았고 자기도 못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 부모님 노후는 확실히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결혼할 때도 2억 지원을 받고 결혼했고 나도 그 정도 해주실 예정이라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는 다 돼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후에 쪼들려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친이 한 번은 저에게 돈을 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하더라고요. 쓸 때 쓰고 월급은 많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고 무심코 대답했어요.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남친의 표정에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본인은 아끼고 아껴서 모았는데 저는 그동안 쓸 거 다 쓰다가 결혼할 때 되니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것이 철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해서 나는 2억, 오빠는 1억, 이렇게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자 자존심 지켜준다고 참았네요. 남친이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모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곤 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상하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남친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남친이 부모님 앞에서도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본인과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비슷한데 모은 돈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 뜨거워서 혼났네요. 남친 부모님도 그건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말했어요. 나는 원래 30 넘어서 결혼하고 싶었다고요. 남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경제력이 없으시니 남친이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그때 결혼하자고요. 그러면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더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까지 합치면 제가 준비하는 결혼 자금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남친은 그때까지 돈을 더 모아도 제가 준비하는 결혼 자금에 반도 못 미치는 돈을 모으겠지만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뭐가 중요하겠냐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에 목매는 사람들도 아니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남친과 남친 부모님은 결혼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 미루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부모님께 나는 결혼할 사람에게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게 되니 하고 싶은 것들 돈 아끼지 말고 하고 살라고 대신 사치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이 어른 앞에서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친은 부모 지원을 못 받을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아끼고 돈 모은 사람이니 내가 돈을 적게 모은 것을 가지고 이럴 수는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도 내가 해오는 것인데 저에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주고도 욕먹는 결혼이 되니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서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날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설명 다 드리고 파혼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빠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오면서 유세는 떨고 싶은 정신 나간 집구석이라고 하시면서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남친이 계속 전화가 와서 퇴근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끝난 얘기 가지고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끊고도 계속 카톡으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남친 어머니가 문자로 꼭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하면 전화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전화드렸더니 제 말이 다 맞다고 하시면서 남친 부모님도 말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말실수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딸이 해가는 돈에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사윗감인데 반대해도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일이지 모은 돈을 가지고 트집 잡으며 어머님 아버님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인 내가 결혼 자금을 두 배를 해가면서 철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말씀드렸네요. 헤어지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저도 철없는 여자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모 믿고 네가 그런 것이 아니냐며 철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친과 남친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의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친에게 톡으로 더 이상 연락해서 힘 빼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친 전화와 카톡 전부 차단했습니다. 남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올까봐 저희 아빠께서 퇴근할 때 저를 데리러 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또 누군가를 만날 기회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더라도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남친과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욱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라 해도 차라리 욱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남자가 결혼 비용은 본인이 적게 해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저를 철없는 여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심경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마음도 편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의 두 배를 해온다는 여자를 철없는 여자 취급하는 남친과 그 부모, 쓰니님을 기죽여서 마음대로 갑질하고 싶었나 보네요.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이유 없이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재수없게 굴던 신우를 한 방에 보냈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3살짜리 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얄미운 신우를 시원하게 놀려주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함께요. 여러분들도 한번 웃고 가시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요.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형님은 자상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분들이에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 사람들이고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만 아들아들 하시는 분이세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시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키우셨다고 합니다. 형님은 첫째라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고 아가씨는 막내라고 시부모님이 많이 감싸셨다고 해요. 자기는 아들이지만 중간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셨다고 합니다. 불만 많은 둘째의 불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남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시어머니가 좀 너무하신 면도 있더라고요. 만약 시어머니 아들이라서 더 세상을 넓게 보라는 의미로 남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럴 정도로 속이 깊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을 그렇게 떠받들어 키운 분도 아니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시어머니는 남존여비의 끝판왕이십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떠받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남편이나 시아버지 앞에서는 안 그러시고 저와 둘이 있을 때만 그러세요. 형님도 뭐라고 하니까 형님 앞에서도 못하시고 아가씨는 시어머니와 한패이니 아가씨 있는 데서는 남편을 떠받들라는 말씀 잘하십니다. 저와 남편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힘들게 살지 말라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본인 집에서 지원 못 받는데 무슨 처가의 지원을 받냐고 하면서 절대 사양이라고 해서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덕에 열심히 맞벌이하며 살고 있네요. 서방님, 아주 고맙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희 부모님 직업을 물으셔서 사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상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몸으로 일하는 직업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두 분 다
대학 나온 분들입니다. 아빠가 원래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게 사시다가 하시던 사업 접고 다시 시작한 사업이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이에요. 전자제품들의 부품에서 철과 구리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기계로 분류해서 되파는 공장을 하고 계세요. 저도 잘 몰라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저희 아빠는 이런 공장을 3개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니 아빠가 차도 좋은 차로 바꾸시고 가족 모두 처음으로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빠 직업을 들으시면 그거 성수기 비수기도 없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부잣집 딸이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어도 친정부모님이 많이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긴 해요. 처음에는 저희 엄마도 아빠와 함께 일을 나가셨습니다. 요새 저희 엄마는 언제적부터 사모님이었다고 사모님 코스프레 하고 다니세요. 아빠가 엄마 사모님 코스프레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있고요. 아빠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모두 엄마 덕분이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직업을 좀 무시하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하시는 사업이 꽤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셨지만 지금도 무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형님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호의로 다가와 준 사람입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거의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었고 출산용품도 이것저것 많이도 사주셨어요.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형님은 저희 아이 기저귀 뗄 때까지 기저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기저귀가 해프고 돈이 그렇게 아깝더라고 하더군요. 저는 형님 덕에 기저귀 값이 아까운지 모르고 살았네요. 아이는 있지만 첫 조카라서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너무 고마웠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저에게 복 받았다고 하시며 형님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형님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저희 아빠가 제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형님 주라고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심부름이라 생각하고 생각 없이 형님에게 그 돈 붙였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큰 돈을 보냈냐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내겠다 하길래 남편이 형님 찾아가서 자초지종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딸과 손주에게 잘해주는 형님이 너무 고마워서 저희 부모님이 마음을 보낸 것이니 받아야 한다고 했대요. 형님은 이런 거 갚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겨우 알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형님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아빠가 저 시켜서 형님 병원비와 조리원비를 내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난리 났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아기용품과 기저귀에 비하면 우리 아빠는 아빠가 느끼기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아빠 쓸 때는 쓰실 줄 아는 분이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더니 또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신우에게 저희 아빠가 준 돈을 시댁에서는 저희가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말씀 없으셨고 아버님만 너희가 맞벌이로 살면서 저축하기도 바쁠 텐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내막을 아버님께 설명해 드렸대요.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로 감사 인사도 하고 저에게도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말 한마디 없으셨고요. 작년에 아가씨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아가씨는 성형도 여기저기 좀 했고 명품도 많이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친 아버지가 병원장이다. 자기 남친이 잘 되는 술집 5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곤 했는데 결혼은 평범한 회사원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라고 하는데 아가씨가 워낙 허세가 심한 사람이라 뭐 다 믿기는 어렵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실이라 해도 안 믿고 싶었어요. 아가씨가 결혼하고 지난 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가씨 결혼한다고 축의금 100만 원을 보내셨는데 정말 쑥 주기 싫어서 아빠에게 뭐라 했더니 너희 큰 시누이 생각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돈 들고 튀고 싶었습니다.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아가씨가 혼자 아이 보기 힘들다고 시댁에 2달 정도 있었어요. 아기 본다고 시댁에 갔는데 아가씨가 저와 남편에게 자기는 조리원비, 병원비 안 주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그걸 왜 우리가 주냐고 하니까 형님네 둘째 태어났을 때는 주지 않았냐고 하는데, 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공평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누나가 우리 아이 아기용품 사준 것과 기저귀 계속 보내준 것이 고마워서 장인어른이 보내준 돈이었다고요. 그런데 너는 우리 아이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데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축의금 크게 하시지 않았냐고? 그리고 아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10만 원 주지 않았냐고? 근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이게 무슨 염치 없는 소리냐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부잣집으로 장가가서 누나에게 신세를 갚을 수 있었던 것인데 자기에게 뭘 바라냐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신우가 새언니네 고물상하는데 무슨 부잣집이냐고 했는데 남편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돈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장인어른 건물도 있는 분이시라고 말했더니 신우가 엄청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검소하신 분들이라 너희 새언니가 저렇게 검소한 것이라고 말하더니 자기는 부잣집 딸의 현모양처인 사람과 결혼했다고 계속 자랑질을 하더군요. 친정아빠가 형님에게 보낸 것은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보낸 것이고 아가씨한테는 받은 마음이 없는데 보낼 마음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제가 신우에게 말했는데 그때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 정말 볼만했네요. 우리 아빠는 이 정도로 끝낼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형님네 아이들 입학할 때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형님이 보내줬던 아기용품과 기저귀 값 갚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 놀리는데 재미가 붙었는지 아버님은 그러시겠지. 누나가 보내준 것들은 누나가 큰 돈 쓴 거지만 아버님이 누나한테 보낸 돈은 아버님한테 작은 돈이니까 아직 못 갚았다고 생각하실 거야. 이러는데 시어머니 쓰러지는 줄 알았네요. 아버님은 사돈께서 그런 소양을 가진 분이시니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왜 아버님을 째려봤을까요? 집에 와서 아이 재우고 남편이 처가덕에 자기가 인심 쓴 것 같아서 저희 아빠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그날 얄밉던 아가씨와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당한 거 되돌려준 것 같아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아가씨가 명품 가지고 남친 재력 가지고 허세를 부릴 때 기분 별로였거든요. 너네는 이런 거 없지? 이러면서 친구 기죽이려는 어린애들 허세 같아서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고소해 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털 웃음이라도 한번 지으시라고 이렇게 글 보내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음 넣은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네요. 부잣집 따님이면서 검소한 쓰니님, 처가에 바라는 것 없는 자존심 강한 사나이 남편분, 빚은 꼭 갚는 아버님까지 다들 정말 멋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